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데이터 시각화 교과서라는 책인데요. 사실 읽은 지 2년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유익했고요. 그리고 저 책을 읽은 뒤로 시각화 공부를 좀 계속 하면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한 권을 고른다면 이 책이다 싶은 책이 이 책이고, 그 뒤에 좀 디테일한 책들을 읽을 때 이 책에서 쌓은 지식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시각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먼저 시작하실 때 이 책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2001년도에 대학원에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어느덧 그 연구 분야 연구원으로 살면서 대학원생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학회를 갑니다. 학회를 가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보고 듣고 저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포스터 세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큰 종이에다가 각자 자기 연구를 이렇게 인쇄를 크게 해서 걸어놔요. 그러면은 그 청중들이 지나다니다가 뭐 과자 같은 거 먹고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관심 있는 포스터 앞에 서서 질문도 하고 이제 그 포스터의 주인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질문도 답변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2001년도에 첫 학회를 갔었고 마지막 학회는 저번 주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숱한 학회를 다니면서 되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학회 포스터들은 다 땡땡땡땡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저 땡땡땡땡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안 예쁠까가 첫 번째입니다. 무슨 네가 만든 거 얼마나 예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든 게 예쁘다라기보다 그 적어도 저는 학회 포스터 같은 거 만들면 조금 더 이제 어디 이제 그 면접 자리에 나가는 신입사원 느낌, 그 지원자 느낌 좀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의 관심을 끌고 제가 한 연구 내 새끼 잘 소개시키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구성 같은 거 신경을 써요.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포스터들이 보고 있으면은 이제 보는데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을까입니다. 물론 학회가 그 통일성을 위해서 템플릿을 주긴 해요. 아니면은 뭐 규격을 다 줍니다. 사이즈 얼마, 타이틀 어디까지 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다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자리의 서론, 똑같은 자리의 그림, 똑같은 자리의 결론부터 해가지고서 사실 이 포스터 바꿔놔도 잘 모를 만큼 비슷해요.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똑같을 거와 비슷할 거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레이아웃 이야기라면 요 비슷할 거는 거기 포스터에 붙어 있는 그림들 있죠. 그림들. 이 포스터가 다 비슷해요. 컬러 맵은 죄다 무지개색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고요. 그림들은 이제 이건 파이썬으로 했구나, 이거는 엑셀로 했구나, 이건 R로 했구나 이런 거를 다 알 만큼 굉장히 그 기본 틀에서 거의 바꾸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깔 자체도 많이 그래요. 좀 그런 게 많이 아쉬워서 좀 왜 다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더 좀 좋을 텐데 좀 멋있는 연구를 많은데 왜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2019년도에 포브스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회 포스터 발표를 주제로 한 기사입니다. 딱 이런 광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이 흔한 게 이제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딱 보이죠? 보이죠? 그림 몇 개 있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하죠. 글자가 빼곡해요, 일단. 빼곡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이거를 다 읽어보기 어려울 만큼 그, 그 청중 입장에서 읽어보기 힘들다는 말은 저걸 만드신 분 입장에서도 괜히 넣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는 연구를 소개하는 데 그쳐야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 TMI라는 거죠. 또 디테일하게 다 말을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래픽 디자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 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비슷한 시기에 실린 네이처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포스터라는 게 있고요. 메러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더 나은 포스터. 이 아이포스터는 이런 겁니다. 종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크린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이란 얘기는 여기 인터넷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터치를 하면은 반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겠죠. 뭔가 더 인터랙티브하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걸 일단 비싸잖아요. 다 저런 스크린을 다 깔아야 되니까 종이보단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한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꽤 유행을 했던지 저는 학교에서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이거 메러포스터로 치면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런 짤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가운데 큰 박스에다 쳐가지고서 그냥 말들을 박아놨어요. 이것만 읽으면 되게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연구를 어떻게 했다, 뭐 중요한 뭐 그림 같은 거 한두 개 박아놓고요. 표 박아놓고요. 좋아요. 좋은데 이거 약간 거꾸로 약간 뭔가 좀 학회를 놀리나 싶은 느낌도 들고요. 왜냐면은 이만한 공간을 풀로 뭔가 잘 활용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포스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학교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딱 이 포스터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분이 니콜라스 우라는 분인데 개구리 연구를 하신 분이겠죠? 개구리를 바닥에 딱 깔아놓고 자기 결과도 뭐 말로 이렇게 길게 안 썼어요. 말은 더 많아요, 이분이 오히려. 그림 몇 개 딱딱딱 박아서 간결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말들을 다 전달을 합니다. 저는 개구리 연구를 하지 않고 하나도 모르지만 저거 보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전 이런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런 게 정말로 이제 포스터 디자인의 혁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저렇게 그림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의 인지과학 등등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들은 건 10%도 기억을 못하고 눈으로 읽은 건 20%쯤 기억을 하고 우리가 보고 행동한 거는 80% 정도 기억을 한다라는 말들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뇌 자체가 약 50% 가까이를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의 감각 기관의 70%가 눈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딱 들어온 거는 그렇기 때문에 0.1초 안에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돌 떨어지는 그림인 거 다 아시죠? 낙석주의죠, 이거. 굉장히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말로 써놓으면은 여기서는 돌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써놓으면 이거를 읽고 있는 사이에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그리고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달이 된다라고 한 얘기도 이렇게 길게 막대기 그어놓고 이거보다 이거밖에 시간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도 전달이 되죠. 그쵸? 요 심볼, 요 상징을 뇌에서 처리를 하는데 0.15초 그리고 저 의미를 파악하는데 0.1초 걸린다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제 학회 발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학회 발표뿐만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는 더 그렇죠. 그쵸? 더 많은 일반인들. 뉴스죠, 뉴스. 뉴스 그래픽도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가 중요한 사실들을 저렇게 다 저런 뭐 막대 그래프 아니면은 이런 뭐 꺾은 선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또 이건 비슷하게 이건 이제 자판기 연간 보급 대수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자판기가 보급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파이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지리 정보가 연관된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지도를 사용한 그래프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어딘지 알겠죠? 이거 없이 그냥 뭐 주소 써 있으면 모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자기 그림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색깔을 다르게 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선이 여러 개 있지만 딱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뭐 시나리오별로 하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태양의 운동 관련된 건데 색깔을 연관지어서 예쁘게 전달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자, 근데 저런 그림들, 이제 숙달된 조교의 그림들, 전문가들의 그림인 것이고요. 이제 우리의 수많은 공돌이들, 저 패션에 관심 따위 없는 저를 포함, 저도 오늘도 체크무늬 입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체크무늬를 입고 있는 저 수많은 공돌이들, 이 저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수님들과 보통 이제 혼나가면서 배우죠. 그러면은 이걸 그림이라 갖고 왔어 이렇게 그리면서 다시 그려 하고 이제 잘 그린 선배랑 뭐 친구랑 물어봐가면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를 반복하면서 해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저런 거 입고서 공대생 같지 않잖아라고 말을 하는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클라우스 위케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도 뼛속부터 공돌이 셨겠죠, 그쵸? 왜냐면은 이론 물리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올로지컬 피직스, 생물 물리에서 이제 포닥을 했어요. 칼텍에서 했고요. 지금은 그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시각화라는 한 분야에서 교과서를 쓰신 거예요. 굉장하신 분이죠. 저뿐이 아닙니다. 그 파이썬에 쓰는 매플랄립을 그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만드신 분도 존 헌터라는 분인데 뇌과학자셨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웹에 올리고 또 다른 책을 내신 이 니콜라스 로저, 이분도 프랑스 분인데 또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더 잘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희망을 이루 만듭니다. 근데 보통 도구 탓을 합니다. 그 태블로 같은 거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플라넬리 얼마나 색이 화사합니까? 그리고 알 쓰는 분들 지지플라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쓰는 도구가 안 예쁘다 또는 내 도구로 이거 못 그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태블로나 플랫리나 지지플랫도 이 정도 그림 그리려면 손 되게 많이 가고요. 중요한 거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는 그런 표준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림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PPT 같은 경우도 정말 잘 만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노보노 같은 거, 무지개 같은 거.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그리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 사람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 데이터 시각화 책인 한 구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오도하지 않지만 미적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다. 이제 이런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루 종일 걸려서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3D 그림 그리시는 거고요. 디자이너들은 근사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빼먹어서 또는 뭔가를 잘못 처리를 해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서울시 버스가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 기점, 종점, 그 중간에 하나 따지기 바람에 정작 내가 어디에 서는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음 거는 그때 버스 번호가 다 같이 바뀌었다는 거. 버스 번호 바뀌었는데 새로 오는 버스가 처음 보는 버스가 어딘지 몰라요. 그때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라는 거를 맨 처음 배우잖아요. 학교 가면은. 그래서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그 분야에 되게 스페시픽한 그 지식이 담겨 있진 않아요. 되게 러프해요. 오히려 뭔가 일반적이고 뭐 나중에 전공에서 배운 거에 비춰보면 틀린 말도 조금씩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과서가 좋은 게 뭐냐면은 딱 그 단계 눈높이에 맞춰서 가이드를 전달을 해요. 배워야 되는 필수 지식과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요거를 상당히 적절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교과서에는 저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지 말자,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그리자. 요거 세 가지가 딱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요게 이제 그 미국 50개 주의 그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예, 일단 잘 그렸어요. 막대 그래프로 소팅 잘 해가지고 예, 정렬해서 잘 그렸고 주 1을 빼먹은 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부, 뭐 남부 등등 이렇게 그 주 위치에 따라서 색칠을 잘 했는데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다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두 주의 데이터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찾기 힘들거든요. 그럴 땐 딱딱 강조를 해라. 나머지는 음영 처리 비슷하게 해버려라.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는 실수인데요. 히스토그램 두 개를 겹쳐 그릴 때 이제 뒤에 있는 거 작아서 안 보인다고 반투명 처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색이 생겨서 또 이제 데이터가 헷갈려 버려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남성 여성 딱 반 쪼개지는 거니까 남, 여 쪼개서 좌우를 펼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비율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전체를 그리고 그 중에 차지하는 것만 따로 그리는 또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을 따로 그리는 거고요. 또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 겹쳐야겠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밀도 함수를 써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거를 사실 이걸 그리는 코드나 이걸 그리는 코드나 딱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딱히 이게 무슨 100줄 되고 10줄이 그런 거 아닙니다. 둘 다 거의 한두 줄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교과서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그 차트 제안서죠. 차트 서제스천스. 어디에 어떨 때 어떤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교할 때 분포 또는 관계 또는 뭔가 이제 뭐 누적이라든가 등등 그릴 때 근데 이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그림이 담겨 있는 글들 같은 거 보면은 설명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기 있는 이 좋은 내용들을 다 왜 그런지 어떨 때 그런지 등등을 설명할 만큼 충분한 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정도 길이는 정말 책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풍부한 사례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인지과학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지난 한 3, 40년 동안 사실 과학의 역사에 비하면 되게 최근 짧은 어린 학문이죠. 젊은 학문이고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그 그림이랑 사실상 거의 같은 그림인데 좀 더 친절하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교과서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한, 좀 더 이제 고급 과정이라고 치면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이처에서 포인트 오브 시그니피컨스라고 하는 거를 연재를 한 거의 10년 동안 했어요. 총 한 달에 하나씩 총 42개의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꼭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런 그래프는 뭐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이든 레포트를 쓰는 대학생이든 누구나 많이 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사람이라면 행정 직원이건 근데 이제 네이처의 논문을 투고를 하려면 굉장히 연구를 잘해야 되거든요. 되게 조예가 깊어야 돼요, 그 분야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틀리는 거예요. 그림의 기본이 잘못돼 잘 못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처의 그런 필진들이 보다 못해서 저런 걸 연재를 한 거고 이런 에러바는 어떻게 그리세요? 막대 그래프는 제발 0부터 그리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것들부터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거는 좀 이제 좀 딱딱해요. 말이. 그리고 그림이 막 풍부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논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권장드리는 거는 그 여러 시각책들이 많이 있지만 저 데이터 시각화 교과서는 만약에 제가 어디 뭐 랩의 교수라거나 어느 부서의 부서장이라면은 필독서로 전 지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기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정상적으로 잘 표현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생도 있을 수 있으시고 또 이게 은퇴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뭔가는 가질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거나 가졌거나 가지고 있거나 그때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잘 표현할 줄 모르면 남이 주는 데이터도 잘못 읽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스 그래프 같은 경우에 Y축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보지 않고 기울기만 딱 보고서 이거 왜 이렇게 확 떨어졌어? 이럴 수도 있고요. 팩트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상당히 되고 원치 않은 혼돈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남들에게 뭔가를 전달을 할 때,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또는 설득을 해야 할 때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도 전달을 엉뚱하게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전달력을 스스로 깎아먹어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시각화는 반드시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데이터 리터러시 말이 많은데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보고서 얼마나 잘 파악하는가. 글과 그림이거든요. 글로 써 있는 거를 잘 가지고 오는 거, 그림으로 표현된 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 중에서 글 파트는 뭐 또 다른 교재가 좋은 게 많이 있겠지만 그림 파트는 이틈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꼭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만약에 무슨 뭐 보고서를 쓰고 싶다, 뭐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고 싶다 등등 다른 일들을 하시더라도 데이터 시각화 교과서 저 책은 한 번씩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